말도 안 돼. 아기가 여기 있잖아. 항구마을 홀총각 진호는 등대 기둥 밑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자라면서 생긴 어린이에 대한 깊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호는 눈물이 고인 눈길로 아기를 바라보며 이 마을 사람 중 가장 먼저 아기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었습니다. 포대기 속 아기는 차가운 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3살이 되면서 한 번만 들으면 바로 똑같이 따라하는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결혼도 안 한 홀총각이 남의 아이를 품에 안고 정성을 다해 키우는 이야기. 과연 이 기막힌 인연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50세의 김진호는 평생 미혼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부산에서 회계사로 일하던 그는 30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고향 항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11년간 폐결핵과 당뇨를 앓는 아버지를 간병하며 자신의 삶을 통째로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좀 살겠다. 홀가분하지 않냐? 하지만 진호는 아버지와 살던 항구 마을 작은 집을 끝내 떠나지 못했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바른 빈방,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리된 약통들, 벽에 기대어둔 낡은 지팡이, 아직도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소미불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진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진호는 항구 부두 가까운 곳에 작은 해산물 식당을 차렸습니다. 손님용 테이블 6개가 전부인 간판도 제대로 없는 가게. 낮에는 부두 가까운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저녁이면 다시 항구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9월 중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들이 식당 유리창에 닿았다가 흘러내렸쇼.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쇠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습니다. 식당 앞에서 잠시 멈추선 진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뺨에 닿았다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쇼.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폐까지 시리게 채워졌습니다. 항구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부엌 선반에서 향과 꽃을 꺼내 보자기에 싸맸습니다. 집 뒤편 항구 가장자리에 있는 등대 밑에 아버지의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좋아했던 등대 밑 그 자리에 유골을 뿌렸었어요. 빗길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등대 밑 비석 앞에 도착한 진호는 빗물로 젖은 비석을 손으로 쓸어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무릎을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쇼. 보자기를 풀어 향과 꽃을 비석 앞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왔어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빗소리만 들렸쇼.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식당도 잘 되고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식당 장사는 예전만 못했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진호가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낮고 거친 기침 소리가 섞여 들어왔쇼. 바람인가 싶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려오는 분명한 아기 울음소리에 진호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등대 기둥 바깥쪽 바위가 만드는 작은 오목한 자리에 빗물에 반쯤 젖은 포대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진호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미끄러운 빗길에 발이 미끄러졌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몸을 가누며 포대기 앞에 무릎을 꿇었쇼.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들쳐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가 작은 입을 벌린 채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빛으로 변해 있었쇼. 아가야, 아가야. 진호는 포대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떨어졌쇼. 별 모양 팔찌 하나와 접힌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 펼쳤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짧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번져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쇼.
빗길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진호는 고민할 틈도 없이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옷 위로도 느껴졌쇼. 마치 얼음덩이를 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진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빗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호는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어요. 젖은 포대기를 벗겨냈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축한 천이 아기의 연약한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마른 이불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작은 몸에 자신의 손을 비비며 체온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진호는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씻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넣어 아주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미음이 끓는 동안 진호는 아기를 난로 옆에 눕혔고 작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음이 다 끓자 불을 끄고 식기를 기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음을 작은 그릇에 떠 입으로 불어식혔어요. 작은 숟가락에 소량을 묻혀 아기의 입술에 살짝 했습니다. 삼키는지 숨 쉬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조금씩 먹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쉬 없이 내렸어요. 읍내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을 것이고 진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기 곁을 지켰어요. 1시간마다 미음을 조금씩 먹이고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열도 내리고 숨도 조금씩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아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여기 온 데는 이유가 있겠지. 진호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날 이후 그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눈을 뜨자마자 아기부터 확인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열이 내렸어요. 어젯밤 그토록 차갑던 몸에서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아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보조개가 움푹 패였어요. 진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호는 어젯밤 포대기에서 떨어진 쪽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떨리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지. 그럼 살아야지. 내가 키울게.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던 진호는 아버지가 생전 어려운 시절마다 쓰던 표현을 떠올렸습니다. 바다가 사람을 보낸 거야. 바다가 돕는 거지. 아버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진호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랑, 바다에서 온 사람, 그렇게 불러줄게. 항구 마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진호가 아기를 데려왔대. 이 나이에 웬 아이냐? 보호시설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니야? 진호는 묵묵히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진호는 밤마다 작은 분홍색 두건을 직접 떴어요. 바늘을 움직이며 한 땀씩 정성스럽게 떴습니다. 다 뜬 두건을 아이 머리에 감아주며 진호는 작게 웃었어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항구집. 진호는 서랑을 가게 한쪽 좌식 평상에 앉혀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상 한편에는 낡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딸랑이, 물티슈, 물병, 기저귀가 빼곡히 담긴 바구니였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서랑이 딸랑이를 흔들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어느 새벽 잠든 서랑의 모습을 바라보며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지금 서랑은 3살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생후 약 100일 남짓이던 아기였어요. 진호는 식당을 연 지 5년 차였습니다. 그 사이 서랑은 자연스럽게 이 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서랑은 항상 진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진호는 웃으면서도 꼭 말해줬쇼.
아빠 맞아. 근데 서랑을 낳은 아빠는 아니야. 난 길러준 아빠란다. 서랑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둘 다 아빠. 가게에 낡은 작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진호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연주했던 악기였쇼. 어떤 손님이 가져와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호도 그냥 가게 한쪽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랑은 평상에서 내려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쇼. 한 두 아무도 가르친 적 없는데 음이 하나씩 이어지면서 작은 멜로디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었던 손님들이 한 명씩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유미는 38살, 인근 초등학교의 음악 교사였습니다. 진호의 단골이기도 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최근 서랑의 말투와 행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미는 평상에 앉아 있는 서랑에게 물었어요. 몇 살이니? 3살이요. 그런데 피아노는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유미는 장난삼아 작은 멜로디를 입으로 불어줬습니다. 서랑은 잠깐 귀를 기울이더니 피아노 앞으로 가 그대로 따라 연주했어요. 한 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놀랍도록 정확한 연주에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데. 유미는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따로 뭘 가르친 건 아니죠?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맨날 피아노 건반 두드리고 제가 바쁠 때는 그냥 앉아 노는 정도예요. 유미는 서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묘하게 닮았어. 반듯한 이마, 깊은 눈, 왼손으로 건반을 더 강하게 누르는 모습까지. 잠깐 옛 친구 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미는 자주 가게를 들러 서랑과 음악 놀이를 했습니다. 서랑은 소리의 규칙과 패턴을 이해했어요. 한 번 듣고 바로 따라 연주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서랑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손님이 꼭 10명 올 거예요. 그 이상은 안 올 것 같아요. 진호는 웃으며 평소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손님이 딱 10명이었쇼. 진호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직감이야? 예지력이야? 가게는 어느새 온기가 오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랑의 피아노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밝게 채웠어요. 그날 밤 서랑은 진호의 무리게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서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랑아, 너가 있어서 내가 살아. 이제 같이 행복하게만 살면 돼. 식당 운영 7년 차. 서랑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호의 식당 건너편에 큼지막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해물탕 프랜차이즈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가게가 문을 열고 인테리어는 현대식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주방, 깨끗한 흰색 타일, LED, 조명이 밝게 빛났어요. 가격은 진호 가게보다 1,000원이 싼 편이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하나 둘 프랜차이즈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식당은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2~3명밖에 없는 날도 있었어요. 준비한 육수가 그대로 남아 식어갔습니다. 서랑은 평상에 앉아 가게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건너편 식당을 관찰했어요. 며칠 동안 서랑은 건너편 가게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갈 때는 기대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나올 때는 뭔가 아쉬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음식을 먹다가 멈추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느 날 저녁 진호가 집에서 꼴뚜기 무침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꼴뚜기를 곱게 손질하여 매콤한 양념을 버무리고 따뜻한 밥 위에 놓은 것이었어요. 서랑은 한 입 먹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밖에서 파는 거랑 완전 달라. 진호는 웃으며 서랑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서랑은 가게 평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건너편은 해물탕이잖아요. 근데 나올 때 사람들 표정이 별로예요. 진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 해물탕은 한 가지 맛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맛을 주면 어때요? 서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젯밤에 먹은 꼴뚜기 무침밥이요. 그게 맛있었잖아요. 아빠 가게에서 팔면 안 돼요? 진호는 놀린 표정으로 서랑을 바라봤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랑의 말을 곱씹었어요. 고민 끝에 진호는 꼴뚜기 무침밥을 새 메뉴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메뉴판 한켠에 작게 서랑이 추천 메뉴라고 적었어요. 빨간 매직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건너편 프랜차이즈로 향했어요. 진호는 준비한 꼴뚜기 무침밥을 그대로 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서랑은 그런 아빠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 손님이 꼴뚜기 무침밥을 주문했어요. 첫 입을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그 손님이 블로그에 꼴뚜기 무침 밥 사진을 올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말고 역에 가야 한다는 제목이었어요. 댓글이 하나 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주소 알려주세요. 이틀 뒤부터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어요. 진호는 정신없이 밥을 차려냈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미가 가게에 들러 서랑과 놀다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곡을 악보로 보여주었습니다. 서랑은 잠시 악보를 들여다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건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연주했어요. 한 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살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그리고 서랑이 팔을 움직이는 순간 소매가 올라가며 팔 위에 걸린 팔찌가 드러났습니다. 별 모양의 팔찌였습니다. 중앙에는 빛나는 초록빛 J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유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한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준이 유미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상자 안에 있던 것이 바로 그 별 모양 팔찌였습니다.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랑아, 이 팔찌는 어디서 났어? 서랑은 고개를 갸웃하며 팔찌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이건 친엄마가 남기신 거래요. 기억은 없지만 아빠가 늘 갖고 다니라고 했어요. 그날 밤 유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나왔습니다. 준이 왼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유미는 사진 속 준과 오늘 본 서랑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미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유미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페이지를 넘기자 준의 번호가 나왔어요. 7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였습니다.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 받지 않았어요. 유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 유미의 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어요. 유미야, 너 맞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준의 목소리였어요. 유미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준아, 네가 지금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너랑 관련 있을지도 몰라.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 40층 높이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 최상층이었습니다. 준은 거실 가죽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성 그룹 부회장, 국내 반도체 분야 1위를 달리는 재벌 그룹의 핵심 경영진이었어요. 39세의 나이에 이미 어깨를 주름잡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의 얼굴에는 경영진의 위풍 같은 건 없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유미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 너랑 관련 있을지도. 준은 순간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놓쳐버린 여자. 준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가장 깊숙한 곳, 중요한 서류들 사이에 끼워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며 환하게 웃던 모습. 수진이, 널 찾아야 했는데. 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란 사람은 연락이 끊긴 지 7년째였습니다. 준은 어머니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선택했어요. 정치 명문가의 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수진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저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혼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성격 차이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준은 수진을 찾아 헤맸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유미의 전화를 받은 준은 말없이 한참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남긴 말이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졌어요. 지금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준은 검은 캐시미어 외투를 걸쳤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유미가 문자로 알려준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목적지까지 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준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1시간 반 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준은 차를 천천히 몰아 해산물 식당 앞에 세웠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가서요.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해산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준의 시선이 가게 안을 훑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랑이었어요. 평상에 앉아 작은 피아노 건반을 가볍게 두드리며 놀고 있던 아이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준을 바라봤어요. 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서랑의 얼굴, 그 얼굴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반듯한 이마, 깊은 눈매, 아이가 건반을 누르는 손은 왼손이었어요. 유미가 구석 테이블에서 일어나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서랑을 응시한 채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호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준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밥 하나 주세요. 눈은 계속 서랑을 따라 움직였어요. 유미는 준의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랑아, 팔찌 아직 가지고 다니지. 서랑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소매를 올리더니 별 모양 팔찌를 보여주었어요. 초록빛 J 이니셜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준은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팔찌는 수진에게 선물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 준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던 팔찌. 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눈물이 고였어요. 준은 조심스럽게 서랑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몇 살이지? 서랑은 밝게 대답했어요. 7살이에요. 곧 학교 가요. 그 말을 듣은 준의 머릿속에 7년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을 만났던 날, 카페 앞에서 헤어지던 순간, 수진은 뭔가 말하려다 주춤했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이 돌아보자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혹시 그때 수진이 임신 중이었던 건가? 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유미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랑의 머리카락 잠깐만 확인이 필요해.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깃에 붙은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히 떼어냈어요. 준은 떨리는 손으로 티슈를 받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밥은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습니다. 준은 속으로 되뇌며 가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준은 한참 동안 핸들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냈어요. 그 안에 든 작은 머리카락 한 올. 가느다란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서랑아, 너가 내 아이가 맞는다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하는 내선을 눌렀어요. 이 머리카락과 내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비서는 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 한 분도 알아봐 주세요. 이 분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으로. 다음 날 오후 비서에게서 서류 봉투가 왔습니다.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준은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7년 전까지의 행적을 전부 추적해 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은 밤낮 없이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 김준 씨, 수진 씨의 친구 한 명을 찾았습니다. 준은 그 친구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의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은 자신을 소개하며 수진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7년 전 9월 중순 외할머니 기일에 산소를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다고 했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지나가며 내게 만약 무슨 일 생기면이라고 말을 꺼내다 말았다고 했습니다. 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어요. 항구 가는 길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수진을 차가 그대로 밟고 지나갔어요.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고 그날로 수진은 세상을 떠났어요. 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7년 전 9월. 서랑의 나이와 정확히 겹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날 밤 준은 직접 차를 몰아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어요.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수진의 이름을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3층 동쪽 벽면입니다. 수진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위패를 찾았습니다. 사진도 함께 붙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얼굴. 준이 알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준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내 옆에 있어야 했는데. 말 한마디마다 늦게 도착한 후회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비서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은 수진의 위패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서랑과 함께 다시 올게. 꼭 데리고 올게. 납골당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병원 주소를 입력했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병원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은 진단검사학과로 향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준을 맞이했습니다. 친자 관계 검사 결과입니다. 두 분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도가 99.99%입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뒤로 서랑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피아노를 두드리던 작은 손가락. 서랑은 그의 아이였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아이. 이른 아침 준은 다시 한번 해산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유미에게 연락하여 진호의 주소를 받아 직접 찾아갔습니다.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를 한참 올라갔어요.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랑과 진호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준은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호는 준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서랑아,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 서랑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는 저의 아이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진호 앞에 놓았어요.
친자 확률 99.99%라는 문장이 붉은 네모 안에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멍하니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지켜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은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진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진호는 손을 들어 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바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저 아이가 저를 살렸어요. 준은 봉투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서랑과 그리고 당신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진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을게요. 저 아이는 그 집에서 자라야 맞는 아이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호가 서랑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랑을 무릎에 앉히고 작은 손을 꽉 쥐었어요. 서랑아, 오늘 오신 분, 너의 진짜 아빠야.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주는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서랑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아빠 있어요. 진짜예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진짜 아빠야. 아빠가 이제는 너를 보내야 해. 서랑은 눈이 점점 커지더니 순간 입술이 떨렸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호의 옷깃을 두 손으로 꽉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그럼 아빠도 같이 가요. 아빠도요. 진호는 마음을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혔어요. 아니야. 아빠는 여기 남아야 해. 넌 이제 저 아빠랑 살아야 해. 진호는 서랑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꽉 끌어안았어요. 귀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생각나면 언제든 전화해.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늘 여기 있을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랑은 진호의 품에 안긴 채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주는 서랑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SUV가 작은 집 앞에 섰어요. 진호는 마당에서 서랑의 작은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옷 몇 벌과 장난감 한두 개, 그리고 솔수 떴던 작은 분홍색 두건도 넣어주었어요. 서랑은 차에 오르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에 손을 대고 소리쳤어요. 아빠. 진호는 마당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잘 가, 서랑. 건강하게 잘 지내.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랑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랑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거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주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집안을 소개했습니다. 서랑의 방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서랑은 침대 모서리에 조그맣게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서랑은 매일 저녁 진호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진호는 작은 집 부엌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밥 잘 먹었어. 오늘은 뭐 했어? 서랑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밤 주는 책상에 앉아 수진의 사고 관련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경찰 조서,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읽으면 읽을수록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블랙박스는 왜 사라졌을까? 목격자는 왜 한 명도 없을까? 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설 조사팀을 다시 꾸려주세요. 7년 전 뺑소니 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시 조사합니다. 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팀은 사고 당일 CCTV 기록을 하나하나 추적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조사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 김준 씨,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검은색 SUV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이틀 전부터 같은 시간, 같은 구간에 계속 등장하는 차량이었어요. 이 차량이 수진 씨를 미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차량 등록 서류가 나왔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차량의 소유주입니다. 서류 위에 찍힌 이름 태성그룹법인 차량 사용자 명단에는 한지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의 어머니였어요.
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팀장은 조심스럽게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수진의 친구가 보관하던 유품에 있던 편지였어요. 익명으로 보내진 협박장이었습니다. 그 남자 곁을 떠나라. 안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7년 전 당시 태성그룹은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절실했습니다. 한지수는 정치 명문가의 딸과 준의 정략 결혼을 추진했어요. 하지만 준은 수진을 택했습니다. 백화점 직원 출신의 평범한 여자. 한지수는 이를 집안과 기업의 몰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진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자취를 감췄을 때 한지수는 사설 경호 업체를 고용했어요. 수진의 행적을 추적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집 앞에 검은 차를 세워두고 전화로 무언의 협박을 계속했어요. 마지막으로 전직 경호원의 증언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한지수 회장님의 직접 지시였습니다. 그 여자를 가까이서 감시하고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주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날이 서류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7년 전 9월 중순, 수진은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두꺼운 포대기에 감싸두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버스를 타고 항구마을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검은 애가 따라왔어요. 항구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산소로 가는 길을 올랐습니다. 등대 근처에서 뒤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뒤따라왔어요. 부디 이 아이만은 살게 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등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2명이었어요. 수진은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건너편 등대 기둥 바깥쪽에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수진은 급히 근처 바위가 만드는 오목한 자리에 포대기째를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목에 걸고 있던 별 모양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 팔에 메었어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쪽지를 포대기 안에 넣고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사랑해. 엄마가 미안해. 넌 꼭 살아야 해.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눈물로 얼굴을 가린 채 반대편 항구 가는 길로 뛰어내렸어요. 비가 점점 굵게 내렸습니다. 뒤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빗길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도로로 튀어나온 순간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수지는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몸이 튕겨 나갔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나가던 등산객이 신고했습니다. 수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주는 조사 자료를 다 읽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읽었습니다. 주는 모든 자료와 증언을 USB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협박, 미행, 사고 은폐, 과실치사 혐의였어요. 차량 기록, 목격자 진술, 폐차 증거, 협박 편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4일 뒤 한지수는 자택에서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주는 거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주는 조용히 설랑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설랑은 책상에서 피아노, 악보를 보고 있었어요. 설랑아, 오늘 엄마 만나러 갈까? 설랑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친엄마요? 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어요. 준과 설랑은 손을 잡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설랑은 처음 보는 사진 속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았어요. 엄마, 저 설랑이에요. 작은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주는 옆에서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도록 말없이 위패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혼자 아프게 해서, 너와 아이를 지켜야 했는데, 주는 서랑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 서랑과 늘 함께 할게. 내가 꼭 지킬게. 약속한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랑은 12살이 되었어요. 명문사립 초등학교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음악 시간만 되면 달랐습니다. 서랑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교사가 새로운 곡을 제시하면 서랑은 잠시 듣고 있다가 피아노 앞으로 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한 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서랑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교사가 서랑을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추천했습니다. 대회 당일 서랑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서랑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면서 조용한 공간이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한 달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등 서랑이었어요.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재벌 후계자의 작은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1등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서랑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없었을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서랑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그날 밤 서랑은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진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집 부엌이었어요. 진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우리 서랑이. 하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 그리고 보고 싶다. 서랑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음은 아빠랑 함께 있어요. 늘 그랬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랑은 18세가 되었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서랑의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줄리아드 음악학교였습니다. 제목은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였습니다. 피아노 전공 수석 입학,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서랑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언론은 또 한 번 떠들썩했습니다. 태성그룹 준 부회장의 피아니스트 아이, 줄리아드 수석 입학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입학 확정 메일을 받은 날 밤 서랑은 준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준은 서랑의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서랑은 경호원과 함께 차를 타고 항구마을로 향했습니다. 산골 작은 마을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어요. 진호의 집 마당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키가 훌쩍 큰 서랑이 서 있었거든요. 서랑은 조용히 다가와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꺼내 진호에게 내밀었어요. 종이가 달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아빠, 약속 지켰어요. 조금만 더 배우고 꼭 데리고 올게요. 진호는 입학 허가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줄리아드 음악학교, 수석 입학,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랑이 24세가 되어 태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서랑은 28세가 되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임원 인사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입 문화후원 및 사회기업, 부문 총괄 전무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서랑 전무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랑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다음 날 오후 서랑은 조용히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혼자 SUV를 몰고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항구마을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해질 무렵 서랑은 해산물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진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서랑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랑이, 정말 서랑이니? 눈을 비볐습니다. 서랑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제 힘으로 모시러 왔어요. 거절하셔도 그냥 데려갈 거예요. 진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시울만 붉어졌어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서로 그리워하자.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 속에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 한 대의 차가 식당 앞에 섰습니다. 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세 사람은 가게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랑이 주방으로 들어가 꼴뚜기 무친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새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준은 말없이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작은 집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진 몇 장, 아버지의 유품 몇 개. 큰 짐은 없었습니다. 서랑이 손수 운전한 SUV 뒷좌석에 진호가 탔습니다. 준의 검은색 세단이 뒤따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작은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랑은 태성그룹 문화후원 부문 총괄 전무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진호는 태성그룹 복지재단 고문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았어요. 어느 봄날 펜트하우스 넓은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준, 진호, 서랑.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현상되어 거실 벽에 걸렸습니다. 큰 액자였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렸습니다. 수진의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 서랑은 두 액자 앞에 섰습니다.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계시죠?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화분에 핀 벚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등대 아래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오랜 시간을 거쳐 세 사람의 가족으로 완성되었답니다. 여러분이 진호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서랑이를 안 보내주고 단둘이 사는 게 맞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